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동대문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유덕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에서는 폭우 속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수도권에 비가 퍼부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걱정이네요. 다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중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차량 통행 금지는 해제됐지만 사람이 걸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비구름이 남으로 내려가서 충청과 호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과 호남은 1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영남은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의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대구 31도, 제주는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동북부의 관문도시, 상업문화중심도시 서울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유덕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동대문구는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큰 비 피해는 없고요. 예. 하수도가 역류해서 약한 피해가 있는 데가 한 15십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렇고 중앙천변이 이제 물이 많이 올라가서 예. 체육시설들이 많이 좀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예.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지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국민들과 만나서 이제 악수하면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이 도합 4선이세요. 민선 2기에다가 5, 6, 7기 3년임에다가, 이렇게 쭉 그 긴 시간을 또 국민들과 함께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국민들이 요구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 바라는 사항,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많죠. 예. 큰 것보다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 닿는 조그마한 것들을 그런 요구사항,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잘 모시고 잘 도와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 구민들은 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구청장으로 뽑았을까요? 예,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잘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네. 열심히 했지만은 더 잘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을 잘 섬기라. 그동안에 한 3차례 해오면서 이제 큰 사고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이 동대문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잘해 주시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처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참 잘해야 되겠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차례 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 하는 평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동대문에서 사시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정을 잘 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점검하고 또 구민들의 그런 의견에 경청을 해서 구정을 정말 잘 이끌도록 한 그런 마음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예. 뭐 동대문구에 사신 지는 30년이 훌쩍 넘으셨고 제2의 고향이라고 자칭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동대문구의 구정 운영 방향, 비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제 강북이면서 구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래서 우리 동대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도록 보육을 좀 책임져야 되겠고. 예.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잘 갖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 나가야 되겠고 특히나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6,800세대 정도 되는데 또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틈새 계층이 한 4,5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을 잘 좀 이렇게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복지와 또 교육, 보육, 환경, 문화 이런 부분에 아주 역점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7월 초에 취임식 생략하시고서 좀 특별한 행사를 하셨어요. 예. 당시에 태풍 뿌람비로 탓에 민방위 점퍼 입으시고서 그 공약사항 관련해서 구민들하고 원탁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그때 그 행사가 굉장히 전 눈에 띄었거든요. 그 일반적인 취임식과는 색다르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취임식보다는 각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이제 구정에 반영한 그런 그 행사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150명 정도의 주민 대표들을 모셔서 주민들이 각자 느끼고 있는 그런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경청을 했더랬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꽤나 많이 나와서 그것을 원래 공약했던 부분에다가 합쳐서 앞으로 4년간 구정을 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동대문구 현안도 참 많을 텐데 동대문구는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 건물이 참 많아요. 도시재생에 힘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안에서도 노후 건물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이 큰 숙제일 텐데 현안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우선순위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량리역 역세권 그 부근에서 오랜 기간 쓰지 못하고 있는 전농동, 전농 7구역 학교 부지하고 문화 부지 해결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동대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한 60여 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이 많죠. 60년대 지었던 집들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이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을 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농 7지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 부지와 문화 부지가 있게 되는데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시작할 때에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이 학교의 신설은 어렵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신설은 어렵고 그러면 도심에 있는 다른 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해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여러 번 학교를 타전했었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두 개 학교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학교의 이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 학교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이전해 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화부지는 학교 부지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또 분리해서 개발할 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나대지로 놓여 있으니까 그 토지가 너무 아깝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깝기도 하고 우리 또 구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개발이 되거나 어떤 시설이 들이차서 예. 그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복지라든지 교육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거듭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청량리 4구역 이 부근을 동북권 최고의 상업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기존에 좀 어둡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탈바꿈하는 그런 작업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량리가 이제 동대문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서울 동북부에도 관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량리역 일대가 과거에 좀 그 안 좋은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이제 공사가 착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는 이 교통의 관문이어서 이제 춘천 경춘선 또 강릉을 가는 경강선 또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전철이 곧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또 2020 한 4, 5년경에는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아주 큰 요지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청량리 4구역과 그 일대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이 되면은 착공 후 약 3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약 65층 주상복합 빌딩이 4동 정도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 옆에 55층 주상복합 빌딩이 4동이 들어서게 되고 또 한 42층 호텔이 한 동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도합 약 9개 동 정도가 그 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마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고 주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미주 아파트 일대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삶의 공간을 잘 쾌적하게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청사진을 그려놓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런 대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 이문동 쪽, 그 흑명공업사 부지 개발이라든지 장안평 자동차 부품상가 재생 프로젝트, 뭐 답심리 전농 뉴타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은 바뀌게 될까요? 이제 그 이문동의 흑명공업사는 이문 바로역 앞에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수렴을 해서 거기에 그 녹지 공간을 만들고 또 그 행정청을 고리 좀 옮겨오면서 그 일대가 좀 변화가 오고 있고요. 또 장안동 지역의 자동차 중고센터가 상당히 서울에서는 유명한 곳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와 함께 우리 동대문과 그다음에 성동구 용답동 그다음에 답심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상가 요 일대를 전부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이 일대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농동, 장안동, 그 전농동 답심리 뉴타운 지역 또 이문 희경 지역 뉴타운 지역 이런 지역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동대문구는 그
조용할 데가 없겠어요.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고 또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도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일 텐데 이 때문에 청량리 개발 사업의 부동산도 좀 들썩들썩 거리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동대문구를 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이로 인한 또 여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청량리 일대가 좀 대규모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서 정부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주민들이 주춤거리기는 하죠. 그러나 투기 과열은 막기는 막아야 되겠지만은 또 주민들의 올바른 그런 개발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억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개발은 개발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되 그런 투기 과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정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동산 거래 행위에 있어서 불법 행위 단속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해서 8월 들어서 공인중개사 실명제 해서 그 이름표를 매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한 700여 곳 정도 되는데 이 계약을 하거나 이 거래 작성을 할 때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는 원칙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조금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는 가슴에다 명찰을 차는 실명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동안에 쭉 조율을 해서 약속이 돼가지고 8월 달부터 지금 실명제를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 과열 이런 것도 좀 막는데 우리 같이 동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래시장도 동대문에 참 많은데요. 여기서 뭐 청량리 종합시장도 있고 한약 재료를 파는 곳도 있는데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해요. 한방산업에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동대문에 재래시장이 한 19군데가 있습니다. 꽤나 많죠. 거기는 동대문 구민, 서울 시민 또 강원도, 경기도 도민들까지 많이 찾는 아주 그 오래된 그런 전통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한약 거래의 70%를 차지하고는 있는 그 서울 양령시장이 저희 동대문에 있습니다. 현재도 한 850여 점포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한약시장이 언제부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한방진흥센터를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어서 한 4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또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했지만은 한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도움이 되고 앞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역 그 전통시장 거리까지 공사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도 지난주에 그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이어서 그 연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단속을 유예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려고 소상공인들 의 활로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도 어떤 뭐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항상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늘 주차 단속 또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불편한데 그 전통시장에 오시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또 서울시와 함께 주차 단속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대 환경 정비를 좀 해가고 그다음에 또 거리가게 노점상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어서 이것도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의 생존권을 보존해 주되
또 주민들의 그러한 그 보행권이라든지 환경권을 좀 잘 이렇게 보호받도록 잘 정비를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동대문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됐는데요. 동대문구가 지난 8년 동안 1,3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부정부패 사범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또 유명해요. 예.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공약 이행도 잘했다는 최우수 등급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4년 뒤에는 어떤 구청장으로 또 인정받고 싶으신지요? 공직자의 덕목이 모름지기 청렴 아닙니까? 그래서 청렴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죠. 예. 근데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1,300여 명의 직원이 부정부패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참 다행이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러한 청렴을 지키고 친절을 생활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구정을 펴서 4년 후쯤에는 참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일을 참 잘했다.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마지막까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그런 그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노래 신청을 하나 받았는데요. 가왕 조용필의 친구여를 골라오셨어요. 예. 왜 이 노래를 골라오셨는지요? 그 노래를 평상시에 좋아합니다. 저는 네.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 노래를 늘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용필의 친구여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유덕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폭우 속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줄까요?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긴 하지만은 네, 비 전국적으로는 예. 비가 아직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예. 주말에 어디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이제 비가 네. 주말까지는 일부 지역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곳이 많죠. 그래서 맞아요, 거의 개학 초반이에요. 예,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은 완전 해방이에요. 네. 아이들은 드디어 개학했다고. 네, 아이들은 방학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말은 어디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는 방학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예. 위해서 교육에도 좋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예. 그런 교육 여행을 좀 테마로 잡아봤는데요. 전라남도 고흥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예, 예. 고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고흥이구나 했는데 맞아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10년 넘었죠. 그때 이제 나로호 발사하면서 당시 고흥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고흥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이제 그 나로호가 발사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이제
제일 유명한 관광지, 관광물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거기에 항공우주원이 2009년부터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해서 이제 그 고흥군 복례면에 나로 우주센터를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흥이 매년 항공우주 박람회, 항공우주 축제 이런 네. 것들을 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죠.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9년 됐네요. 네, 지난 네, 2009년부터 해서 나로 발사를 시도했고 2번의 실패가 있었고 2013년 1월에 성공했고 그때 뉴스 굉장히 크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는데요. 네. 고흥의 자랑인 나로 우주센터를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조금 옛날 일이라서요. 네네. 네, 요즘 청소년들은 또 모를 잘 수도 모르죠. 있으니까요. 10년 전인데 네, 거의.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는 사실 초속 60m의 강풍, 지금 사실 강풍도 동반한 적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센데요. 초속 60m면. 네, 강풍 예. 그런 정도의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건설이 튼튼하게 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회에 걸쳐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게 기획됐고요. 예. 나로 우주센터 건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 우주 기지를 가진 국가가 될 정도로 좀 위상이 높아졌었죠. 네. 2009년에 8월 25일 오후 5시에 첫 번째 시도를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었고요. 2010년 6월 11일에 또 2차로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역시 또 실패를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에 3차 발사에 도전을 해서 네. 성공을 이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흥이 나로호랑 또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됐고요. 고흥이 이렇게 우주센터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또 빼어나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만큼 또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죠. 보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여수, 통영, 쟁쟁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로 우주센터가 또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왠지 그런 우주센터 하면은 진짜 전문가들, 과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나요? 네, 물론 사실 우주 연구를 하는 연구동 같은 곳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죠. 교육과 전시를 위한 우주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안 그래도. 그리고 그 안에 기본 원리라든지 로켓, 인공위성, 우주공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전시품도 꽤 많아요. 예. 한 59종 전시품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래서 좋아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 들었던 게 이 중에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작동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29종이나 돼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이게 원리구나, 이게 우주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고 항공이지만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두 가지가 더 재밌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돔 영상관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도 거기에 있어요. 그 골프공을 반 잘라놓은 것 같이 맞아요. 그런 돔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긴 했어요. 네, 요새 사실 돔 영상관이 유행이에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도 최근에 생겼고요. 시화호에 그래요? 생겼고요. 얼마 전에 유행인데 여기는 좀 오래됐죠. 생각해보면 제일 거의 옛날부터 있던 건데 네. 돔 영상관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예. 돔이기 때문에 그 안이 전부 다 스크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도로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압도적인데 예. 다른 곳은 다 그냥 스크린으로 볼 수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진동, 번개, 바람, 안개, 물 지금과 같은 4D. 상황을 4D로 느껴볼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가장 되게 재밌는 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 전시장인데요. 야외 전시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나로 있잖아요. 나로의 실물 크기를 재현해놓은 로켓이 있어요. 야, 그거 재밌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나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나로는 예.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만한 크기의 나로였구나.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실패를 해 이렇게 네.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크기니까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반 박물관하고 달리 과학관
미술관 그리고 이런 우주센터 체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맞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한 번 더 하고 줄 또 뒤로 가서 한 번 더 보고 이게 애들이 참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흔치 저절로 않은 되고. 것 같아요. 우주박물관은 특히 또. 그렇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서 과학 공부도 간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 외에 또 다른 볼거리도 있잖아요. 네, 고흥이 또 재밌는 게 예. 진짜 안 알려진 곳들이 좀 많아요. 연홍도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연홍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네요. 그렇죠. 거의 제 주변에 물어봐도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연홍도가 섬 안의 섬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어허. 미술관을 품은 섬 안의 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섬 자체가 미술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또 미술하면 아이들 조용히 해라, 뛰어다니지 마라, 계속 이렇게 교육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예. 아이들이 또 뛰지 않고 조용히 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리고 네. 또 거장의 예술품을 보여준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이게 거장의 예술품이구나 하고 감동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섬은 그 바닷가 안에도 수상 조형물이 있고 바닷가에 따라서 바닷길에도 조형물이 있고 네. 마을 곳곳 벽에 벽화와 마을 주민이 같이 함께 만든 뭐 조개 마을 주민이 키운 조개 예. 껍질로 만든 무슨 뭐 조형물 이런 것들이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눈높이의 미술품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미술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제일 유명한 게 팔랑팔랑 대지 미술관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전국에서 공모한 이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공모한 2,000장의 티셔츠로 한예종 아시죠? 예.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랑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프랑스 작가인 실뱅 페리 아주 유명한 작가거든요. 네. 탈출이라는 작품 또 언덕에 설치된 유자 모양의 설치 모양 작품 이런 것들이 섬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재밌게 섬을 한 바퀴 도실 수 있어요. 근데 섬을 한 바퀴 도는데 주민들은 뭐 3-4시간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3-4시간으로는 조금 짧고요. 네. 좀 아이들 넉넉하게 기념사진도 찍고 보고 이제 천천히 즐기려면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의 네. 미술 섬이네요. 아주. 네, 미술 섬이에요. 이게 우주센터가 있어서 과학적인 면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이런 예술품들도 있고요. 네. 다른 자연 경관도 있고 먹을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고흥을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그쵸, 이거 자세하게. 하루 만에 끝내긴 너무 너무 아쉬우니까 아쉬워요. 맞아요. 다음 주에 네. 전남 고흥을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오늘도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태풍 쏠릭으로 한반도 전체가 긴장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세력이 약하게 지나가서 피해가 있었지만요.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을 장마로 불리는 집중호우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출동도 많았죠. 네, 이제 28일부터 30일 어제까지 연이어 내리치는 물벼락에 서울, 경기, 강원 등이 물바다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많이 보셨다시피 침수사고, 교통사고 증가로 출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직자도 보강하고 호우 피해 대비를 위해 비상근무도 섰고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5시 오늘 기준으로 이번 폭우로 이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이제 전국에서 발생한 이재민 수는 현재까지 118가구, 이제 182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이외에도 물에 잠긴 주택, 상가는 경기가 750곳, 이제 서울이 700여 곳, 인천이 한 177곳 등 이제 전국에서 2,000여 곳으로 집계됐고, 소방에서는 이제 1,500여 개소에 5,400톤 가량의 배수 지원과 96건의 인명구조로
이제 300명 가량을 피신시켰습니다. 이제 현재 좀 수도권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이제 충북, 전북, 대전 등에는 아직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예, 맞아요. 중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네. 호우주의보, 경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가 오면은 이런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나요? 이제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이제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되고요. 예. 호우경보는 이제 3시간 강우량이 이제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체감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우선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라고 하니 대략 시간당 2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때는 땅에 물이 고이고 배수되지 않는 곳에는 침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외출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우산, 우비가 좀 소용이 없고 옷이 많이 젖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강한 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우경보일 경우에는 이제 폭우로 밭이나 하수구가 넘치고 홍수, 침수가 발생하고요. 그 이상 이제 시간당 강수량이 50mm 정도 예상된다 하면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운전 중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해도 시야 확보가 더 어렵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물이 쌓여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비가 오는 건데 시간당 50mm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게 왔어요. 네, 이제 2011년 오년산 산사태 기억나시죠? 예. 그때 관악 지역이 시간당 한 10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예. 이때는 좀 지난번 태풍과 준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이제 기상 상황 살펴보시고 내가 사는 곳에 호우 예보가 내렸다 하시면 시간당 몇 미리 내렸는지 확인하시고 주택의 하수구, 집 주변 배수구 점검하고 이제 산사태나 상습, 침수구역일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차하는 순간에 물이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늘 이렇게 주의하시고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운전하는 분들, 특히 그 와이퍼를 켜도 앞이 안 보여요. 아무리 상향등을 켜고 긴급 비상등을 켠다고 해도 운전은 위험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죠. 네, 이제 절대 감속 운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소막 현상으로 브레이크를 신속하게 밟아도 제동거리가 평소에 2, 3배 더 길어진다고 해요. 네. 평소보다 좀 20% 감속 운전하시고 안전거리는 2배로 좀 늘려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전조등 켜도 안 보이니까 좀 최대한 전조등 켜시고 굵은 빗줄기로 이제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요. 안개등도 모두 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전조등 켜고 운전하는 것을 이럴 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20% 이상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이외에도 스마트 현상 말씀드렸었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더 미끄러지기 쉬우니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이면 좋고요. 네, 차선으로 다닐 때는 가급적 가운데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이제 도로가 빗물이 양쪽으로 흘러가게 설계돼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물웅덩이가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옆 차선의 차량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폭우 시 옆 차선 달리는 차 빗물이 앞유리창으로 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어제 운전하다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이때는 무리하게 브레이크 밟는다거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지 마시고 좀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침착하게 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로가 침수돼서 걷기도 힘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이제 운전 중에 좀 침수된 도로를 만났을 때는 수위가 승용차의 경우 타이어의 한 3분의 1 정도, SUV는 반 이상 정도 찬다 하면 엔진으로 이제 물이 유입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럴 경우 이런 도로는 좀 우회하는 것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지나가야 된다면 물로 배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 번에 좀 저단 기어를 사용해 한 번에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보행자는 수위가 무릎 높이를 넘기면 그 지역은 들어가지 마시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낮은 것 같아도 물살이 거세지면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위험해요. 예. 또한 침수 도로는 배수구, 맨홀 뚜껑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으니 이제 아래가 보이지 않는 도로나 맨홀 배수구로 빠질 위험이 있을 때 걸을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